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안진걸이고요. 전국의 국민들, 고통받고 억울한 분들과 늘 함께하는 방송, 국민TV 으라차차.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 또는 제안하실 거, 때로는 뭐 비판이나 지적하실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소개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투쟁을 승리로 이끈 대리점협의회 정승훈 총무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특집 안진걸 으라차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무한궤도에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노래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스튜디오에는 항상 우리 으라차차는 스튜디오 꽉 찹니다. 억울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집중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소수 정예를 모셨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님,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정승훈 총무님, 상반기를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인사 말씀부터. 자, 우원식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상반기 지난 5월 달에 을지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8월 시작이 됐으니까 한 2달 좀 넘는 한 7, 80일 동안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열심히 뛰었는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조금 성과가 있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안진걸 씨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속 시원히 저도 그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 너무 서민적으로 생기시고 서탈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정치는 하나 있어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저는 우원식 최고위원이 어떤 기억이 나냐면 우리 지난 이명박 그 정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 지난 5년간 저희가 반엠비 투쟁위원회를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해서 했는데 또 우원식 최고위원님께서 민주당 대협력위원장으로 저희랑 함께 거리에서 많이 싸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저희가 또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상반기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그럼에도 자기들 문제가 해결됐지만 내빼지 않고 끝까지 전국 을들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를 대표해서 정승훈 총무님이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 2번째인데 처음에 왔을 땐 제가 투쟁 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감정이 좀 많이 복받쳐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오늘은 뭐 축제 분위기에 이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나. 저는 아주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을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승훈 총무님. 아무튼 굉장히 내공이 깊은 두 분이 오셔서 벌써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 글을 올려주십니다. 솔트피터님, 의원님 이름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 제 발음이 안 좋았죠? 우원식
최고님이시고요. 노원을이 지역 기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원이면 우리 정봉주 선생님이나 김영민 대표님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죠. 목소리 좋은데요? 유로파님께서 했는데 아마 저는 아니고 우원식 의원님이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글쎄, 제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뭐, 전국이 국정원 사태 때문에 투쟁을 하고 전국의 을들이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래를 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세요?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글쎄요, 아무 노래나 다 잘하니까요. 예. 뭐, 옛날 70년대 학번이시니까 그때 민중가요나 네, 사랑 노래 뭐 이런 거. 예, 뽕짝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7, 80년대에 운동권 가요라고 하는 민중가요도 하고요. 좀 이따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노래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KO님께서 국민TV 최고의 전투력 으라차차 포에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의 전투력이라는 건 아마 청취자 선생님들의 응원과 억울하신 분들의 진심의 그런 호소가 저희의 그나마 이 정도의 전투력을 만들지 않았나.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번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올려주신 대로 각계각층의 억울한 사연을 계속 듣자 해서 다음 주에는 제안해 주신 대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대거 스튜디오를 채워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님 오셨으니까 먼저 지금 민주당이 오늘부터 사실상 장애 투쟁을 선포하고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야외 의원총회는 저도 이렇게 국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는 입장인데 야외 의원총회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의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부터 알려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5월 4일 전당대회 하고 그때부터 한 날개는 민주주의의 날개, 한 날개는 민생의 날개 이렇게 정하고 양날개로 잘 날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 날개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경찰의 은폐를 통한 또 이런 정치 개입 이걸 밝혀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쓴다 해서 신경민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그걸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생의 날개로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맡아서 했는데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는 우선은 잘 협상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 밝히는 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위원들의 자격 문제를 들어서 거의 파업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국정조사는 워낙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거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국정원법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이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의 비밀 사항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증인 문제까지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꼭 내놔야 될 증인 원세훈 김용판까지도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속으로 정말 폭발하고 있었는데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 휴가를 가는지 어쩌니 이러면서 서울에서 없고 정말 이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고 증인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휴가를 가버리는 걸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장애에 나와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되게 지금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롱당하고 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조롱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한여름 휴가철인데 하여튼 127명 의원들 중에 거의 한 80명, 9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오늘 참여를 한 걸로 봐서 아마 이 인근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를 했고요.
의원총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를 나누어서 그 인근에 사람들 많이 계시는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오후부터 조를 나누어서 국민운동본부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텐트를 서울광장에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를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농성 태세로 지금 돌입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이 드디어 텐트를 쳤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1야당이 전투력을 보여주셔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우리 댓글에서도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원식 최고위원님 오늘 발언하신 거 이미 오늘 서울광장에 발언하신 게 벌써 사진 올라오고 민주주의 회복 솔트피터님 우원식 의원님 나보다 5살이 형님이시네요라고 벌써부터 우리 솔트피터님이 연세가 꽤 되셨네요. 네, 저희는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제가 너무 사실 반갑고 좋아해서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지만 이 국정원 사태, 상반기를 가장 우리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국정원 사태나 갑을 사태를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비장하게 제가 방송을 하더라도 좀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텐트를 친 게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촛불 때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오셔서 의원님들이 네티즌들 막아주시다가 막 안민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폭행도 막 당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4대강 날치기 할 때 우리 서울광장에서 또 이제 네티즌 참고로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환경 전문가입니다.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얼마 전에도 휴가를 포기하고 4대강 답사 갔다 오셨죠. 며칠 동안. 네, 영산강이 136km인데 136km. 담양에서부터 목포까지 6일 동안 4대강 공사가 끝난 영산강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러 6일 동안 거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예산이라든지 악법 저지하기 위해서 그때 민주당이 저희가 저희 심사장 함께 또 텐트를 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제1야당이 서울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함께 시민들과 했던 거 충분히 저희가 응원해야 될 일이고 제야당, 제 심사단체 뜻 있는 국민들이 이번 국정원 사태 지금 완전히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갑을 문제를 주로 다루는 방송이지만 이 국정원 사태 때문에 갑을 문제 역시 희석화되고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아서 중소상공인들도 지금 시국선언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그 부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최고위원님 대규모 국민대회도 지금 열리는 거죠? 시국회의가 7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민주당도 이제 오늘부터 장외로 나왔기 때문에 그 7시부터 하는 집회의 1시간 전인 6시에 민주당이 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전원 7시부터 하는 그 촛불 집회에 함께 결합하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집회 우리 당원들 국민들과 하는 첫 번째 집회가 이번 토요일 6시에. 그러니까 국정원 사태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실내에서 당원 보고대회를 했는데 왜냐하면 장애투쟁에 대한 일정한 제1야당으로서의 부담감이 작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장외에서 국민들과 전면적으로 장내에서 협상과 촉구도 하시면서 장외에서 투쟁을 크게 확산하는 이번 주 토요일 6시 청계광장 민주당이 먼저 주최하고 7시부터는 국정원 사태 시국회의 즉 전국 300여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저도 식구들, 친구들 다 해서 가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참여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집회 참여해서 정말 좋았던 게 국민TV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중파들이 지금 국정원 촛불 집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국민TV가 오니까 시민들이 막 줄 서서 조합원 가입하고 막 환호하는 걸 봤거든요. 역시 제대로 된 방송과 진실을 알리는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그 자리에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국민TV도 출동하고 안진걸도 출동하고 우은식 최고위원님도 출동하고 남양유업 대리점협회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동안 생존에 바빠갖고 국정원 건에는 거의 못 나오셨는데 시민이 한 사람으로 이번 토요일 날은 나오실 수
나오셔야겠죠? 정승훈 총무님?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사무실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아, 예, 그리고 뭐, 우리, 저희 우원식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 참석해서 같이 촛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정사태 분노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남양옆 대리점 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충격과 분노를 잘 국민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전국에서 갑을 이슈가 뜨겁게 타올랐고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아까 전에 우리 가온가람님께서 어용 대리점 협의회만 타결됐고 피해를 정작 입은 대리점 협의회는 타결 안 돼서 지금도 남양유를 안 먹고 계신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국민 여러분이 정말 응원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 경과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월 18일 날 최종 타결이 됐고요. 타결 과정에서 남양유업 측에서 저희들을 갖다가 배상 문제에 대해서만 치부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를 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용단체 같은 경우는 단 2번 만나서 타결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디디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나 을지로위원회에서 수차례 방문을 하고 여러 번 만남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도 내용은 큰 테두리는 다 똑같았었는데 저희는 타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용하고 저희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타결될 때는 모든 성과를 검찰 결과나 공정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더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뒤에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7개월을 싸워오면서 제 생각에는 한 7일 정도 싸워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타결을 하고 나서 7개월을 돌이켜보니까 이건 7개월 아니고 7년 같더라고요. 이게 양면성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타결이 잘 돼서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우원식 최고위원님도 저희의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촛불을 들더라도 한쪽 손에는 의뢰를 위한 촛불, 한쪽 손에는 국정원의 민주화를 위한 촛불을 하나씩 들고 같이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훈 총무님께서 아주 시대인식을 정확하게 한쪽 손에는 전국의 을들을 위한 촛불을 한쪽 손에는 실종된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위한 촛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 100% 공감하실 텐데요. 그 총무님, 네. 그 정말 남양유 본사가 마지막까지 저희들 고통을 주고 애를 먹였는데 저도 같이 투쟁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남양유 대림협의 이창섭 회장님의 19일 단식, 네네. 그다음에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님과 윤호도 의원님의 6일 단식, 네네. 그리고 남양유 본사를 의원님들이 한 대여섯 번 항의 방문 와주신 게 큰 힘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그 우리 남양유 대리점 협의회 평가를 한번 활동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남양유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 을지로위원회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저희 어려움을 을지로위원회에 말씀드렸을 때 즉각적인 귀를 기울여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도 을지로위원회에서 모든 을들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또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큰 도움으로 저희들이 이만한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가장 중요한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손잡고 저희들도 열심히 뛴다면은 경제민주화의 완성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님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디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남양 많이 응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정순 총무님과 제가 직접 그 롯데마트 직원으로부터 제보 받아가지고 그 엑셀 파일을 봤어요. 5월 달에 전국 롯데마트 그 남양유 매출량이 35%가 작년에 비해서 빠졌고 6월 달에도 26%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응원해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문제 해결되면 많이들 이제 해결됐으니까 안 보이시고 또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안 나타나시고 그런데 남양옆 드리는 분들은 다른 지금 전국 을들의 투쟁 현장을 이분들이 직접 가셔서 연대하고 또 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셨던 거에 보답하자고 그분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까지 이제 동참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에 나오시고 네.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같잖아요. 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가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개를 같이 한다면은 을지로위원회께서 민주당께서 한쪽 날개는 국정원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쪽 날개는 을들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적극 동참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자, 총무님 우리- 하나만 더. 예. 우리 총무님이 정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76년에. 최고위원님 지금 학번이 지금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76학번. 예.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76학번이라고 하니 이거 다들 이 사진 보고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76년이 어떤 때냐면, 소위 인혁당 사건이 나오고, 긴급조치 9호, 인혁당 사건, 이게 75년입니다. 다 처형되고. 예. 그러고서 이게 데모를 해도, 사형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아무 소리 못 할 정말 텐데요. 무시무시한 그의 박정희 독재였죠. 그의 여름과 그의 겨울에 농촌 봉사 활동하고 도시빈민 활동을 갔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저는 이제 정말 집안 환경이 괜찮은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 두 군데를 가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지? 이게 제 인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벌 대기업들과 이 결탁돼 있는 정부 권력이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하러 만드는가. 많은 지난 민주정부 수립하기 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남대문 시장에 시위하다가 들어가면 거기 아주머니들 다 숨겨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분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한 이유, 제가 처음 이 농촌 봉사 활동, 도시 빈민 봉사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게 그게 다 그거였었는데 민주주의를 왜 하냐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획득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민주정부가 수립돼서 10년이 지탱됐는데 민주주의를 확립해 가는 데는 그 10년 동안 아주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민생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노령연금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10년 동안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면서 바랬던 정도의 체감되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거나 이런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국민들이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신 거예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물론 IMF도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이 분리됐습니다. 민주주의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서민들은 10년 동안 별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를 당장 먹고 살게 해줄 이명박 같은 사람을 도와줘서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민생도 후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이렇게 후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한쪽이 약화되면 다른 한쪽도 다시 약화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의 교훈 그리고 정권을 다시 뺏기고서 지금 두 차례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의 교훈은 정말 민생과 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만드는 거는 단순히 뭐 좀 국민들한테 우리가 민생 정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상을 민주주의와 민생이 함께 가는 정부의 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저 남양의 정총무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손엔 민주주의고 한 손엔 민생이고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총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반가워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 대한 성찰적 평가까지. 그러니까 참 민주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10년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DJ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 이제 쓴 자서전이나 평가서 보면 정례고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건 잘못이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들께서도 이렇게 평가한 걸 봤고 그래서 이제 DJ와 노무현의 이제 후계자들인 민주당에서 계승하되 극복할 건 극복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원식 최고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현장이 답이 있다. 네, 네. 민생이 제일이다 하면서 최고위원 선거로 나가셨고 네. 지금 제가 뭐 국회의원들을 밀착 감시 견제하는 NGO로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계시는데요. 어때 여기 이제 우리 댓글도 보면 노원주민님께서도 의원님 힘내세요. 뭐 솔트피터님, 이반님께서도 의원식원님 을을 열심히 일하시느라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뭐 이런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십니다. 룰루님께서도 그렇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우원식 최고위원님은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다음에 투쟁 현장에서 을들의 고통 현장에서 맨날 보이던데 네. 당이 정말 체질이 그렇게 개선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에서도 또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하지 그런데라고 꼭 이렇게 평가가 붙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체질이 바뀐. 최근 좀 가슴 아픈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랑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 당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겠습니까? 네.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예. 이 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 안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네. 저한테도 가끔은 을들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갑의 어려움도 좀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방향은 모두가 함께 동의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10년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배어 들어온 야당의 귀족주의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그 야당의 귀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과거 집권하기 전에는 많은 당의 중심적인 활동이 현장에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노동국도 있었고 도시빈민국도 있었고 예. 인권국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 처한 분들에게는 우리 당직자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10년 동안 그런 그 중앙당의 그런 조직들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진 게 중앙당사 앞에 경찰이 서서 국민들 들어오는 거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 경찰들 세워놓고 정말 이 하소연하고 싶은 국민들이 잘 들어와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네, 지금도 그 체질이 다 바뀌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당 앞에 경찰 조금 사고가 나면 어떠냐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면 한두 번 지나가면 괜찮아질 텐데 네. 근데 지금도 경찰이 서 있고요. 또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그 고급 음식점에 앉아야 폼나는 정치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현장에 안 찾아가고 전 그게 야당 귀족주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 대의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서 제가 최고위원 당선된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 안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분들의 요구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분출되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으로 찾아가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민주당을 개혁해 가려고 하는
대의원들과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네. 그게 차츰차츰 성과를 내면서 대세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신민당, 그다음 평민당, 민주당 이렇게 그 야당 시절에 보면 의석수가 적을 때도 있었잖아요. 평민당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았었죠. 네, 많지 않았죠. 그때 의원님이 아마 그때 평민련 출신으로 들어가셨었나요? 예, 그때 이제 DJ 예.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난 그렇죠. 87년 6월 항쟁 끝나고 87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서 이제 예. 그때 야권 분열하고서 졌거든요. 예. 그러고서 그랬죠. DJ 구하자 이래가지고 제야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98명이 평민당에 예. 집단 입당을 했습니다. 그게 평민연인데 그렇죠. 예. 저는 거기 그 총무국장을 했고 아, 평민련 총무국장 예. 하면서 예, 그때 평민당에서는 결합을 하신 거군요. 예, 예. 평민당에서 인권위원회 부국장을 했어요. 예. 평민당에서 인권위 부국장으로 예, 그러면 예, 첫 예. 번째 당직이 첫 번째 인권위 당직이에요. 부국장. 예. 어차피 항상 민초들과 함께하는 운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정당 활동 꽤 긴 정당 활동인데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반독재 투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그렇죠. 민중들이나 민초도 있을 때 예, 야당이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예, 예. 야당 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많이 네, 다녔었잖아요. 변론도 직접 하고 네. 민주화 인사들. 모든 인권 침해 현장에는 저희들이 갔고요. 예. 제가 2년 동안 활동하고 난 다음에 8889 인권백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평민당 예, 평민당. 그러니까 당이 그런 걸 낸 거죠. 예, 당 이름을. 그래갖고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가 그 인권백서 나온 거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정당 사상 처음 나온 인권백서다. 그래서 예. 저한테 상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의원님 부국장이었으면 당시 국장님은 누구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김연관 씨라고 국장이었는데 그때 함께 국장했던 분이 서른 의원이 국장이었어요. 아, 서른은 아주 전투력 대단하신 분들이 하셨군요. 우리 스리랑님께서 이창섭 회장님하고 남양옆 의원님께서 그 남양옆 승리 보고 및 전국 을살리기 결의대회 우리 7월 며칠이었죠? 7월 18일. 예, 아니 28일 날 예. 시내 우리 저기 식당에서 두 분이 사진 네. 악수하고 감사패. 우리 남양옆 분들이 감사패를 많이 드렸죠. 네, 의원님들 네, 너무 네. 고맙다고. 그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의원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때 그 야당들이 물론 이제 당시 민중운동이나 또 그런 정통 진보 진영에서는 약간 개량이라는 공격은 하긴 했지만 그런 민생국, 인권국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근데 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그런 그게 활동이 없었습니다. 좀 이제 아무래도 여당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당 체제에서 그런 것도 없어진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부활은 안 했죠. 인권 지금도 안 됐어요. 지금 민주당의 노동위원회는 부활했고요. 노동위원회는 있는데 예. 노동위원회에 당직자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무자가 있어야 움직여지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실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요한 인사들 예. 상층부의 인사들은 구성이 돼 있는데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가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노동국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600만 임금 노동자와 700만 자영업자들을 네.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57면조님께서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요. 네. 제 생각과 똑같네요.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상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근데 비정규 노동자들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는 의원님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또 매일 유업 집차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돕고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을이 많은 분들이 중소상공인들로만 이렇게 국한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을들은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신문이 있는데 그 부분 의원님 그 중소상공인 외에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력하고 있는 사례 몇 개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일단 성과가 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가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좀 확대해 보자고 예. 해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게 소위 가계부채 문제. 예.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1,000조가 네, 넘어서고 네.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습니다. 예. 불법 채권 추심에다가 예. 이자가 너무 높아서 피에타 영화를 생각하면 예,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중소상인의 해결 방법하고 좀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서울광장 그 텐트에서 을지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예. 가계부채 소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예, 예. 지금 을지로위원회에 소위가 몇 개가 있나요? 소위는 처음 만들어진 건데 팀은 그렇죠. 예. 현장조사팀 그러니까, 이제 은수미 의원이 예, 팀이 팀장을 있잖아요. 예, 하시고, 현장조사 때 은수미 의원님 아주 예, 현장에 예. 자주 보입니다. 예, 너무 아주, 고마운 분이죠. 아주 열심히 하고 예, 현장조사 때 은수미 의원님. 네, 법률지원팀에서 법률지원팀. 박범계 의원. 이 전투력이 대단한 예, 예. 분으로 평가받.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하면 이분이 신강경파라고 나와 있던데요. 예, 예. 근데 판사 출신이어서 얼굴이나든지 외모는 되게 온화해 보이시는데. 예, 예. 근데 그 박범계 의원이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의 변호사들도 좀 묶어 세우고 예. 당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잘 묶어 세워서 예. 신문고에 들어오는 여러 현안 중에 법률 상담을 좀 해가고 있는 게 한 50여 건 많습니다. 이렇게 예. 진행되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 이야기로는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나 그 내용들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만큼의 지금 성과가 집적돼 있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제팀이 있습니다. 법제팀. 법제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예, 이런 예.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럼 홍종학 의원이 소위 경제민주화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예. 홍종학 의원이 이 팀을 경실련 정책위원장 출신이시죠. 예, 예, 저도 예. 많이 활동 같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고는 이제 우리 유은혜 의원이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윤 있는데 의원님.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 갖고 있는 팀이고요. 팀이고. 이제 과제별로는 소위를 처음 만들었는데 가계부채 소위를 만들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예.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제 당의 현장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 사례 보고를 쭉 들었거든요. 예. 그 사례 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 소위를 구성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들을 좀 다루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을들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좀 특정해서 특정한 방향은 뭐냐면 비정규직법을 2007년에 통과시킬 때 예. 지금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사유 제한, 몇 가지 사유를 제한하고 정기직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고 기간 제한을 기간 제한만 들어가지고 2년 예. 기간 제한을 하면서 정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자. 예.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하면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게 전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의 그 비정규직이 오히려 훨씬 상태가 나빠졌을 뿐 아니라 예.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학교 비정규직, 그렇죠. 학교 비정규직이거든요. 지금 비공식 통계로 하면 한 30만 원 이미 넘어섰다고 해요. 학교 비정규직만. 예.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게 학교 비정규직으로 예. 있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요번 연말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우리가 다루자. 예. 거기에 요구는 이제 호봉제와 학교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로 삼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매일 유업, 남양유업은 이제 그 대리점과의 관계인데 매일 유업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온 거는 매일 유업의 차량, 예. 우유도 날르고 또 우유 집유해서 모아오고 하는 이 차량과의 위수탁 계약이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가 정말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화물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나쁜 것이 매년
화물연대나 이런 그 노조를 통해서 분출돼 나오기도 하고 매년 이게 고통을 겪는 건데 그 단적인 사례가 메일 유업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그 있죠. 집차주들인데 네. 사실 노동자들인데 차주로 만들어 놓고 노동법의 보호는 못 받고 네.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에 시달리는데 거기도 현장 방문 가셨잖아요. 저기 평택까지 쫓아가신 거로 아는데. 예, 평택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예. 계약서를 봤는데요. 예. 제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우리 계약서 볼 때마다 열받잖아요. 아, 이건 정말 황당하죠, 황당해.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번 뭐 가장 극악한 구절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최 의원님. 이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주의 배차 지시를 거부하거나 화주가 판단해서 수배송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화주의 요청에 의해 갑은 을에게 차량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를 즉시 수용해야 된다. 여기에 화주는 메일 유업이고요. 예. 그리고 갑은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 슈퍼갑이고 예. 갑은 이 차량 관리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예. 을이 이제 노동자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화주가 판단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그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없어요. 예. 그저 화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메일 유업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예. 그냥 잘려야 된다. 잘려라. 예.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을의 차량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화주의 타공장 파견 및 지원 운행을 요구 시 응해야 하며 뭐 이건 이럴 수 있다고 예. 저도 생각되는데 이때 차종별 운임은 화주의 산출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그 차종별 운임은 화주가 산출하는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불이 협상하고 가불이 만든 뭐 게 그런 아니고 것도 없고 화주가 그러니까 메일 유업 정하는 마음대로. 거예요. 메일 유업 마음대로. 그런데다 정말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는 지입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차의 사장님이 노동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을은 이제 그 차주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죠. 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 구입 및 재반 수속 비용을 합한 금액을 갑에게 납입 또는 분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관리를 보증금을 주고 을이 그 차량을 구입해서 예. 그 소속 비용을 합한 금액을 갑에게 납입 또는 분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이 얘기는 차량 소유가 갑이고 을이 이거를 보증금을 주고 빌려 쓰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예.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 차량 장사도 하는 건가요? 관리비까지 받아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제 예.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기에 그 맹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싸움하는 이유인데요. 예. 그 맹점이 뭐냐면 차량 구매는 노동자들이 하는데 번호판 소유권은 실제 차량 구입자가 갖고 있지 않고 예. 그 차량 관리 회사가 갖는 거예요. 번호판 하나 가지고 차량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차주가 그 노동자들이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차를 팔고 싶을 때 회사가 안 돼 그럼 못 파는 겁니다. 아, 차량도 판매할 수 없는. 최근에 메일 유업 노동자 중에 한 분이 차량을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해서 자살한 분이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 갑일 규정에 의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네네. 그런 규정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제가 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규정 때문에 이것을 고치자고 지금 파업까지를 전제해 가면서 4차례 협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5차례 협상을 최근에 했대요. 예.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이야기를 듣고 하도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 알리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했는데 예. 5번째 협상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이게 뭐 나타나서 뭐 이거 알리고 뭐 이러니까 계약서를 고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정말 이 을에 대해서는 을 중에 을도 아니고 자기 차라고 이야기하지도 예. 못하고 그러니까. 번호판 하나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그 소의 이
콧뚜레. 예. 콧뚜레 끼어진 것처럼 종처럼 부려먹던 이런 관행들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노예 계약이 속속들이 드러나서 다 하나씩 고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시고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중소상공인들만 을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 1,600만이나 되는 임금 노동자들 또는 그런 비슷한 형태의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700만 중소자영업자들을 모두를 위한 을로 확대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을지로위원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일단 이슈를 접해서 달려들면 이거 골치 아프게 됐다. 빨리 타협을 하거나 계약서를 고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GM 대리점도 네. 타결이 됐고 네, 네. CJ 대리점도 네. CJ 제휴자. 그저께 공정거래 협약식을 하셨죠. 네, 을지로위원회 주관에. 그 다음에 남양유업 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크라운 베이커리 미니스톱 메일유업 네. 이렇게 협상이 시작되고 있고 농심. 예, 그다음 농심도 교섭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또 어디냐 국순당 대리점, 네, KT 이제- 대리점, 유플러스 대리점도 항의 방문 가시고 뭐 현장 조사하실 예정이신 거죠? KT는 요번 주에 내일인가요? 예,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네. 예. 국순당은 다음 주 초 이렇게 예. 지금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사실 참여연대라는 NGO에서 일하는 실무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국회를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다만 저희는 무조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도 격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만큼은 아무리 냉정하게 평가하셔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겨레 신문의 성한영 기자로 굉장히 그 평가가 인색한 야당에 대해서도 아주 살벌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기사를 아주 우호적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그거 네. 보면서 성한영 기자님까지 감동을 시켰나 보다 했는데 당 한폭에서 평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김한길 대표님도 이렇게 보니까 막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던데 네. 그래서 중소상공인에서 노동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팀장도 맡고 가계부채 소위도 만들고 네. 어저께 그 가계부채 소위에서 이현욱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재윤경 네. 에드머니 대표 네, 네. 등등이 발표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가시는 거죠? 네,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뭐 내년, 네, 내후년 네. 이게 사실 정당의 체질로 아예 이렇게 생활화되고 일상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이 이런 그 서민들 특히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민주당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싸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민주주의가 한 덩어리거든요. 민주주의를 아무리 열심히 소위 네.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서민들의 이런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정말 허약한 민주주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오히려 더 확대 개편해서 예. 민주당의 아주 이런 특별위원회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 당의 절반 정도가 되는 당직자들이 붙어서 예. 여러 가지 세분화된 조직을 꾸리고 예. 그리고 당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DJ 대통령도 그렇죠. 이야기했고 인디라 간디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민병두 의원이 네. 우리 을지로위원회 핵심 이야기하시던데 그렇다면 국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뭐 50%가 아니라 100% 올인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계속 그런 글을 올려주시는데 허수님께서 의원님의 문제식 공감하고 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강찬우님. 우리 측근 오늘 국회의원이시네. 반갑습니다. 의원식 의원님. 강찬우님 아세요? 네. 아니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예. 강찬우님 기억해 두시고요. 반민특위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곳 학교 말고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그 공항 비정규직이 있다. 네, 네. 국민TV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전면 파업 준비 중이다. 많이 아쉽다. 이렇게 했는데 반민특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원실 최고위원님 그리고 전국 을비대위 경제민주화 국민모임에서 활동하는 안진걸 그다음에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남양옆 대리협의회 정수훈 총무님 우리가 지금 공유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연락도 주시고 저희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정말 뭔가 한국의 정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총무님 메일유업 남양유업 국민들이 다 같이 불매하고 막 저항하니까 메일유업이 매출이 늘어났다 했는데 메일유업이 또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우유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양유업이 너무 수면으로 뛰어오르다 보니까 메일유업이라든 다른 유업체들이 깔아앉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을들의 눈물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저희들이 눈물을 닦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일이라고 뭐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협의회에 메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을지로위원회와 앞으로는 상의를 해서 어떻게 고쳐 나갈 건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최 의원님. 예. 남양유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생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한 거죠. 예. 상생협약에 서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속해 있는 민주당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남양유업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우유는 참 맛있네. 이렇게. 예. 그 맛있는 우유 GT 때 그 GT가 김민태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특히 어제 먹은 그 우유가 GT였거든요. 예. 하여튼, 그리고 저희들의 약속이 남양유업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예. 뭐 그렇게 되면 남양유업 어깨띠를 메고 상생기업 남양유업을 도웁시다. 이렇게 하고 어디 시내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업도 이렇게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서서 그 기업까지 돕고 이게 바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갑도 살리는 길. 이게 갑을 상생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에서 또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 경제민주화나 을 살리기가 기업활동을 압박하고 경제를 죽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면 더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그 기업들도 잘 나가고 국민경제도 활성화되는 거니까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정말 경제 활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니까 제발 그런 생각 버리시고 빨리 나쁜 짓 그만하고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경제 활동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2시간 동안이나 하면 대부분 청취자 여러분 이럽니다. 오신 분들이 와 2시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2시간 짧습니다. 그만큼 전국의 일들이 할 말씀이 많고 또 으라차차에 나와주신 분들이 국민팀에 대한 애정과 또 우리 청취자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건데요. 벌써 1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하지만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말만 너무 계속하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수 이승환 님이 부른 개미혁명이라는 노래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 방송 들어주신 분들은 사실 너무 정겹고 마음씨들도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승환님의 개미혁명. 이 가수 이승환 선생님은 되게 마음씨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도 굉장히 좋네요. 해등님께서 개미혁명 굿, 이 땅의 개미들 모두 화팅. 강찬호님께서 으라차차 화이팅. 상부상조님,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온폰치는 싸움만 일으킵니다. 가불이 상승해야죠. 짱오빠님, 비정규직 만드시는 법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되겠죠. 허수님, 맞아요. 이명박근혜 같은 사기꾼들에게 언제까지 당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십니다. 참현대님, 후원 방법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뛰시는 참현대 분들께 빚지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현대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는 참 민망해서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맞습니다. 민원연,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민변 이런 단체들이 요즘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 회비를 인터넷에서 가입하시면 후원 회비를 낼 수 있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되고 굉장히 좋은 활동을 응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국민TV 조합원도 저희가 많이 가입해야죠. 우리 남양옆 정승훈 청무님 아직 대리인협의회 국민TV 조합원 안 되셨죠? 예, 오늘 제가 다 소집을 해서 그거부터 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 듭니다. 우리 의원식 최고위원님 여기 보니까 막 댓글에 노원구 사는데 의원식 의원님을 못 찍었는데 앞으로 찍겠다 이런 것도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고맙습니다. 조합원으로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우리 방송 끝나면 청취자 여러분 의원식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정수훈 정모님 또 안진걸 저 이렇게 조합원에 또 가입하고 어제 그래서 어제 노원구에서 저희 협의회 회원들과 어제 잠깐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역구의 우원식 의원님이 저희 지역구인데 우원식 의원님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처리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우원식 의원님을 자꾸 처리를 했냐? 잠깐 농담한 거고요. 네, 네. 그만큼 을지로에서 을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니까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남양유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남양유업 그 대리점주 분들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건 언감생심이죠. 예. 을지로위원회는 옆에서 돕는 거고 예. 특히 그 이창섭 위원장 회장께서 19일 단식하고 또 함께 하고 계시던 분들이 삭발하고 또 계속 새로운 문제를 잘 찾아내서 남양유업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7개월 동안 거리에서 싸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남양유업의 이번 대리점주들 이분들은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은 그런 예. 투쟁을 했던 정말 투사들이고 이게 우리 생각해 보면요. 전태일 열사가 노동 문제를 사회 전면으로 끌어올린 사건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랬던 건데요. 그 이후에 봉천동에서 판자촌 싸움하고 예. 상계동에서 판자촌 싸움 이랬던 분들이 주거권으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게 새로운 지평을 열은 거거든요. 그게 임대 아파트로 가는 그런 그 큰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정도. 과거 농민운동으로 보면 한평 고구마 사건 같은 게 아주 상징적인 농민운동을 사회 운동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인데 이번 남양유업 사건, 남양유업의 그 대리점주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에 정말 민낯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중소상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국민들한테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중소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문제고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은 사건이어서 저는 이번 남양유업의 그 대리점주들의 모임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들이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시지만 나머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연대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은 아주 훌륭한 사례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따뜻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청취자들께서도 NGO도 돕고 국민TV 조합원도 많이 하자 이렇게 서로 복돋아 주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야당과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또 정치인들과 야당은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뛰어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제가 맨날 서로 욕하고 못 믿고 불신하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어부지리는 조직력이 뛰어나고 돈으로 정치를 하는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고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평가를 하나 해보면 사실 경제민주화가 좀 재벌개혁 이런 위주로 이야기되면 좀 어렵고 네, 어려웠죠. 또 재벌이 나쁜 짓을 하긴 하지만 무슨 순환출자나 총액
출자 제한제 같은 거 들으면 좀 머리도 아프고. 지배구조. 뭐. 예. 총수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총수들이 처벌받는 데서 내 문제까지 해결되나 이런 약간의 막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벌 총수는 처벌도 안 받으니까 더 문제가 됐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경제민주, 이게 경제민주화구나. 생활 속의 가불관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자영업 공간에서 온갖 불공정한 행포를 당하고 폭리를 당하고 욕을 듣고 심지어 이거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식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예,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뛰어나온 건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 문제, 그다음에 빈민 문제, 그다음에 농민 문제에 이어서 사실상 도시에서 상당수 임금 노동자 외에 대부분이 뭐 가맹점을 하거나 대리점을 하거나 슈퍼마켓을 하거나 상다리 임차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제대로 조명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상반기 아마 올해 10대 뉴스에도 거뜬히 이렇게 포함될 정도의 파괴력 있는 이슈였는데 정순 총무님 그 회원들이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드셨던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3명이서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대기업을 이길 확률은 5%도 안 된다. 예. 하지만 우리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가 있기 때문에 싸워서 지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우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서로 도와가면서 끝까지 가자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타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들도 다른 의들도 라는 되게 생각을 같이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만들어지는 게 가장 쉽군요. 그래서 의들이 저희들에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항상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두고 싸우면 100% 진다. 하지만 정의를 목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원시최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도 을지로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저희 을 쪽에 편을 서줬기 때문에 이긴 거기 때문에 사필 규정은 꼭 뒤따르게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억울한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또 근데 돈도 중요합니다. 워낙 착취를 당하셨으니까 돈도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대리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대리점을 하는 거거든요. 남양유업 같이 잘 나가는 회사의 대리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 대리점에 모든 재산을 다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 남양유업에 찍히면 대리점을 박탈될 수 있어요. 예. 노동 현장에서 쫓겨나는 분들, 그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다 쫓겨나는 분도 그게 생존권이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대리점은 그거 포함해서 자기의 재산권까지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어려운 데입니다. 대리점, 가맹점이. 노조도 못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싸워도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싸울 때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싸웠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세 분이 시작했다고 하던데 세 분이 시작을 해서 한 120명, 150명 정도의 점점 동조자가 늘어나고 동조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첫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걸 보면서 전국의 억울한 처지에 있는 을들이 지금 다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예. 참여연대도 우리 안진걸 씨 있는 참여연대도 그렇고 정말 요즘 바쁩니다. 바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을지로위원회도 뭐 상담과 제보가 엄청 가는데 민변이나 참여연대로도 전화나 이메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로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회의를 해봤는데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랑 같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가 한 1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남양유업처럼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한테 연락조차 못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방금 정승훈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남양유업도요. 직원만 3,000명에 대리점만 1,900개, 1년 매출이 1조 3천원이 넘는 정말 큰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1조가 넘으면 정말 큰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 중간에 우리가 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흩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대리점 분들과 야당과 국민들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게 정순 총리 말씀처럼 다른 을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는 거, 그리고 그 을들의 지평이 중소상공인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댓글에도 보면 다른 이슈도 달아달라. 아까 전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글 올려주셨잖아요. 지난주에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택시기사 이슈로 달아달라는 거예요, 최고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을지로위원회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뤄보니까 택배기사, 그다음에 대리기사님, 케이블 노동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도 발표했었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이거 이장고용이잖아요. 사실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직원이 아닌 것으로 해놓고 학교 비정규직 30만이나 단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고, 가계부채, 채무자들 이런 것까지 지금 지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고님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 정통성을 역사를 쭉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전태일 열사 말씀하셨는데, 전태일 열사 여동생인 전순호 의원님도 을지로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남양유업에도 여러 번 오셨었죠. 근데 계속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들께서 계속 올려주시는 게 뻘지도 않은 사람들 많은 그 이면의 약자를 위해 애쓰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해등님, 그 다음에 모울님, 민주당이 알고 보면 열심히 하고 존이나 의원들 많은데 다들 욕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줍시다. 요즘 보면 잘못은 새누리당이 하고 욕은 민주당이 먹고 칭찬은 안철수가 받더군요. 아주 대단한 탁월한 어떤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상황이 근데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다. 국정원 사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하나 있고, 을지로위원회는 잘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전체적 체질이 이렇게 바뀌냐. 그 다음에 우리 진보정의당, 그 다음에 안철수 세력 이런 야권들과의 또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할 거냐, 선의 경쟁 어떻게 하냐, 이런 굉장히 산적한 과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건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을지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돌파 잘하고 정말 진영 있게 해주시는데,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전망은 어떨 것 같은지 굉장히 난관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하루 이틀에 생겨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가지고 민주당을 당장 어떻게 좋게 만든다거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후에 광우병 이런 걸 거치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아주 큰 성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총선을 치르면서 통합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사실 오만해지면서 공천도 좀 엉터리로 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그 계파간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노정되면서 총선에서 뜻하지 않게 아주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127석이 됐으니까 대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과반을 훨씬 넘길 거라고 하는 예상에 비하면 대패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도 우리 예상했고 또 그래서, 응원도 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망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역시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는데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이 대선 캠페인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이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도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이러면서 패배를 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민주당의 무능 또는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치 흐름도 있습니다만 뭐 거기는 거기대로 열심히 해 나가야 될 테고요. 민주당은 그동안 60년 동안의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성도 그렇고 맏형으로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건데, 뭐 민주당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간에 무슨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진정성을 보이고 차근차근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쪽도 결국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노력,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좌절과 실패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결국은 향후에 우리 내부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으로 누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비춰주고 필요하면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적절한 시기가 돼서 하나로 꼭 합쳐야 될 시기에는 합쳐야 될 거고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야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노력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은 나머지 정치 세력대로 노력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그런 시기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잘 견제 세력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논의까지 우리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뭐 우리 으라차차는 정세 분석이나 정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게 법을 하나 통과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진척시키고 을들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도 정치나 정치 세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석도 함께합니다. 특히 오늘은 으라차차 우리 시작한 이래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 원식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이것 좀 물어봤는데요. 하나만 더 우리 청취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이 노원 쪽이어가지고 우리 국민TV 김용민 대표하고도 잘 선거도 함께 치른 적이 있었지만은 해필이면 우리 또 노회찬 의원님이 안타깝게 날아가셔가지고 안철수 의원님 그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 지역구니까 아무래도 뭐 지역구 행사라든지 또 국회에서 만나면 자주도 만날 테고 반갑기도 할 것 같고 어떠세요? 그 김용민, 노회찬, 안철수 우리 시대의 굉장히 아이콘들과 자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원이 그러니까 정봉주 선생도 제가 빠뜨렸는데. 노원 사람들 이야기로도 노원이 이게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뜨는 동네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노원이 아주 노원 갑구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김용민 씨 그리고 이제 노원 을구의 노원 병구의 노회찬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19대 총선할 때 이게 야권 연대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 씨와 저와 노회찬 의원 셋이 노원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선거를 같이 치렀습니다. 노원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야권 전체 연대를 우리가 좀 책임지고 하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고서 셋이 했는데 맨 끝에 이제 뜻하지 않게 김용민 소위 그 파동 이런 그래서 이제 곤란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또 그 위에는 노회찬 의원이 선거법으로 해서 또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의원직이 박탈되고 그때 야권 연대한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쓸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철수 씨 혼자 남았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씨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당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껄끄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지만 앞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아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사람인데요. 가끔 동네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우호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 정치 현안 가지고 상의해 본 적은 별로 없긴 한데, 저도 호감을 갖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저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서로 이런 정치적 현안 가지고도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 패배 그 결과를 지금도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붕괴, 멘붕. 심지어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멘탈 붕괴가 아니라 인붕이란 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인붕. 멘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60대 선배님들이신데
한 달간 식음을 전폐하신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온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타면 결국은 이런 을지로위원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오로지 더 낮은 민초들과 어려운 민중들과 함께하고 한편으로는 옆으로는 좀 대범한 기상으로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안철수 그룹 같은 경우는 대범하게 합해서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어떤 개혁 진보 그룹이 다 뭉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NGO에서는 저희가 그런 걸 기획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열심히들 해주시는데 각각 따로 해주시니까 합쳐서 하면 더 파괴력 있고 새누리당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무적인 고민도 들 때가 있어요, 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 그런 고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차이. 예. 큰 차이는 새누리당과 그 나머지죠. 그렇죠. 예. 그거는 확실히 다른 세력이거든요. 분단의 극복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분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 뭐 예.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분단을 악용하는 예. 놈들이죠. 제가 그리고, 욕 안 할게요. 그런 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예. 서민들의 삶을 그래도 대변해 보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습니다. 기득권 대기업 힘 있는 자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의원님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말 네. 박근혜하고 현호석이 글쎄 네. 경제민주화 끝났다는데요? 그러게. 그 이제 택도 이제 아닌. 우리 시작이고 법도 네, 하나도 네. 통과 안 됐고 전국 을들 피눈물 흘리는데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가 네. 이제 끝났답니다. 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진행자를 떠나서 너무 열받았고 좀 잠 못 잡니다. 그 이야기만 그 그러게. 이야기만 생각하면. 6월 국회 때도 사실은 법 몇 개 일감 몰아주기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시유 방지법이라고 하는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그거 할 생각이 안 없었어요. 하려다가 네. 진짜 하도 국민들이 예, 열받고 예, 분노하고 야당이 난리 피우고 NGO들이 예. 난리 피우니까 겨우 그 세 개 정도만 한 그랬죠. 거잖아요. 예, 그래놓고 끝났다니 이런 그것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도 단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통과됐는데 그거 하고서 이제 끝냈다는 거거든요. 예. 아, 그 정말 기가 현호석 막힙니다. 부총리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일감 몰아주기 한 번도 근절 안 했는데 벌써부터 깎아준다는데 뭘 부과를 한 적이 없는데 뭘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업어서 다니겠답니다. 네. 우리 민중들과 을들은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요. 예, 의원님 네. 다시 해주십시오. 제가 응분 좀 했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 차이에 비하면 여기 무슨 정의당도 있고 뭐 이렇게 당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안철수 세력까지도 보면 그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미세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박근혜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분단을 이용하는 세력들 여기와 맞서서 효과 있게 싸울 만한 세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고통받고 있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는 이제는 연대 연합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로 모이자. 한 집에 모여서 그러고서 정말 이 힘있고 좀 위력 있는 세력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하고 정말 대립각도 세우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의원님 마침 보수 속 진보님께서 수구 꼴등 세력인 여당은 평상시엔 뻘짓을 다하다가도 이기시는 혼연일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야권은 평상시 모두 잘난 척하다가 중요한 때는 판을 깨는 데는 수구 꼴등 세력보다 더하다. 야권 연대보다는 하나의 정당 속에 정파 등록제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네, 뭐 저도 의견이시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NGO들이나 또 오늘 우리 으라차차 방송은 거기까지를 저희가 주창하는 분들은 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을들을 민초들을 위한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 정치 세력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 정의당 이름이 바뀌었죠.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요즘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송호창 의원님 그룹을 보면서 저랑 간담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되게 진지하고
아주 적극적이신 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이렇게 을들을 위한 정치나 정책 행보가 뚜렷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께 조금 더 민초들과 을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을지로연의 활동을 보면서 자극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까 지금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그래도 안철수 소장 의원 그룹도 보면 을들을 응원해 주시는 그룹이에요. 간담회도. 유일하게 을들을 만나지도 않고 저희가 면담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을들의 고통을 거의 언급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의원총회에서 남양육 사태가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 남양육 우유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황우여 대표가 막 마시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서 화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저 사람들은 남양유 편이구나, 대기업 편이구나 이러면서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정부 여당 지금 이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은 정말 구제불능일까요? 정말 의원님 국회에서 법이나 정책으로 부딪히시잖아요. 네. 국정원 사태뿐만. 네. 정말 아주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봐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상당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대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도 언론 장악하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예. 소위 그 MB 악법 중에 방송 장악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었는 거고 지난 예. 대선 시기에 종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주, 그래서 방송은 다 장악돼 있고 아주 나쁘고도 나쁜 역할을 했죠. 대기업들이 다 같은 편이고 예. 이러니까 국민들 소리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국정감사를 하기로 해놓고 그 위원들이 휴가를 가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그 진짜인가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7월 말 8월쯤 덥습니다. 뭐 이런 말. 네,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예. 국민들이 그렇게 아주 나쁜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네요. 휴가를 가버린 그런 정도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을과 관련된 법들도 저희 민주당에서 35개의 을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냈고 예. 그 중에서도 16개 저희 그 을지로위원회에서는 16개를 정해서 냈는데 한 3개 반쯤 통과됐거든요. 예. 그러고서 다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했다. 그리고 뭐 손톱 밑에 가시를 뽑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위원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어려움은 별로 안중에 없는 그렇게 보여요. 예. 정말 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정말 나머지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승훈 총무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원래 우리 남양역 대리점 분들이 무슨 반정부 투사들도 아니고 또 뭐 야당 분들하고 다닌 것만은 아니지만 이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 아니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변화가 좀 있으시던가요? 제가 지금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을지로 위원께서는 가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위에서부터 치고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저에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든지,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뭐 재벌교대 순환출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이런 죄를 갖다가 덮어버리는, 그래서 물타기를 내서 이걸 갖다 유야무야 만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행동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민생을 알고, 불공정 거래에서 아시려면 가장 밑에서 보면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건 곧 무슨 얘기냐. 밖에 나와서 을들 입장에서 똑같이 하루 이틀만 해보면 안다는 그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로위원 도와주셨을 때 더 믿음이 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위에서 바라보지 말고 밑에서 바라보면은 뭔가 답이 나오고 민생 법안에 30개가 아니면 100개가 나오더라도 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가장 밑에 있는 을로서는 가장 많이 섭섭하죠. 예. 그래요. 그 유로파님께서 민주당의 문제보다 을들의 문제있지 않느냐. 을들이 찍어주는 당이 새누리당 아닌가요? 이렇게 아주 아이러니하다라고 가슴 아픈 의견을 주셨는데. 네. 좀 어떠세요? 주변의 예. 자영업자들의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을들의 입장에 민주당에서 많이 대변한다는 건 알아요, 사실. 알긴 아는데 그걸 피부로 직접적으로 못 느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남양육 사태와 을들의 가장 밑에서부터의 많은 어려움과 피와 땀을 지금 현장에 뛰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을들이 우원식 의원님 존경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너무 좋다 민주당 너무 좋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을들을 위해서 외치자 해봐야 우리들의 가장 아픈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귀를 기울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등을 긁어주는 부분인지 정말 가려운 데는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밖에 나와봐야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의사가 얼굴만 봐서 알겠습니까? 진찰을 해봐야 알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나와서 가장 밑에서부터 살펴본다면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을지로위원들이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을지로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줘야 할 일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청무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 을들이 새누리당을 많이 찍었다는 그게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을들을 비판할 이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대선을 평가하면서 제가 그 야당 귀족주의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전에 노무현 찍었던 그때 40대 그 40대가 10살 더 먹고 나타나서 이번에 박근혜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거든요. 이것 하나 그 50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또래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취직하고 결혼해야 될 때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아이들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결혼하면 집 한 칸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할 만한 돈도 별로 없고. 그러고 나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최소한 20년, 30년은 될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 없는 대부분의 50대, 직장 쫓겨난 50대,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10년 전에 노무현 찍었는데 이번엔 그 문재인은 안 찍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을들이 민주당을 안 찍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구호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현장을 찾아가지 않고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었지만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은 말만 하고 우리 옆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우리 아픔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훨씬 안정적이어서 저쪽이 나은 거 아닌가? 이게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민주당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게 야당 귀족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변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으로 가자 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정청무님 말씀하신 그 대목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자신의 대변자라는 건 분명한데 그건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당을 많이 찍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막 현수막도 진짜 민생을 살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공약도 얼마 전 이명박과 오세훈만 해도 복지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막 난리 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민생 잘 할 것처럼 포장을 잘하고 잘 제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줬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은 그런 믿음을 못 줬다는 이렇게 평을 하던데 저야 당연히 새누리당의 그런 선전이 거짓이라는 거 알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너무 피폐한 삶의 현재에서 혹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야당보다는 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야당의 신뢰를 못 준 거죠. 그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진보적 사회운동을 했던 참여연대나 많은 NGO들도 결국은 선거라든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사회운동이나 정치나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지원해줘야 될 분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배반할 게 분명한 사실 새누리당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의 대변자입니다. 앞잡이입니다. 저는 그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들을 오히려 찍은 국민들이 많았다는 게 국민들만 탓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님도 심정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솔트 피터님께서 그동안 장악된 언론의 속임수에 속아서 을들이 범죄 집단을 지지했지만 국민TV 청취자들면 을들이 더 이상 범죄 집단 찍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으라차차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으라차차 굉장히 소박한 방송입니다. 전국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을들의 목소리 생생하게 또 을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응원해주는 유일한 방송인데 으라차차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TV 조합원도 많이 가입해야 되고요. NGO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대로 하는 야당과 정치인도 제대로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응원 문화가 너무 약합니다. 막 욕만 하지 잘 도와주시거나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고위원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 나오신 김에 하연맘님 나오신 김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요즘 언론 보도의 불공정성이나 행태에 대해서 답변 입장 어떠신지 대책 있으신지 여쭤보네요. 그다음에 안 바쁜 벌꿀님께서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는 안 말았고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이 대책 냈는데 호봉제라는 게 다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기 군속 수당도 1만 원에서 매년 2,500원씩 2018니까 2만 원 해준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 군속 수당도 너무 그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그 두 가지는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 문제하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 언론 문제는 저희들도 요즘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언론학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더욱더 언론 상황이 나빠졌는데 사실 국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그렇게 모이고 네. 지난 토요일도 저도 나갔었는데 서울광장이 꽉 찼거든요. 예, 연인원으로 한 3만여 명 되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네. 나옵니다. 저도 열받습니다. 그런 생각은.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요즘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열심히 하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특히 예. 조중동 또 MBC, KBS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예. 근데 며칠 있다가 저희가 그런 항의도 좀 하고 그랬어요. 예. 언론이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생 문제인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 민생 실종.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보도하지 않고 실종됐다고 정치권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오늘 문화일보 헤드라인이 슈퍼갑 국회가 민생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발로 뛰는 분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거 한번 기사 제대로 안 썼으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민생 입법 하자고 지금 저희들이 막 계속 들고 뛰고 있고 그 법들을 지난 그 6월 국회 때 다 제출하고 필요한 것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보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민생 외면했다. 그거는 민생 외면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국민 TV 같은 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데다 힘을 모아주고 좀 오마이뉴스 이렇게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우리 트윗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언론을 가지고 이거에 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불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결국 문제 해법은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법은 말씀까지. 예. 저는 이제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 때 이건 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 사기극 1 그리고 이 학교 비정규직 이것 국민 사기극 3 국민 사기극 2를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핵심은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예. 1년 일하나
20년 일하나 똑같습니다, 월급이. 와,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한 만큼 이게 호봉제를 둬서 좀 차이 나게도 예. 하고 직장인들이 장기 권숙 수당 호봉 그렇지. 받는 재미로 사는 건데 예, 그걸 예, 안 예. 해준다는 건 너무 예. 그런데 이제 기껏 내놓은 게 장기 근속 수당 2,500원씩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직장에서는 몇만 원씩 오르지 않나요? 2018년까지 2만 원 예. 올린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거는 정규직 대비 10%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가지고 무슨 대책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상시직이기 때문에 예. 이 일은 항상 학교에 꼭 필요한 일이고 상시적으로 일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 공무직법으로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는 이제 호봉제와 이 학교 공무직법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정부가 사실은 7월 26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발표하지 않고 예. 어제 갑자기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제는 뺏어가고 예. 내용은 아주 형량화시키고 예.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아주 물타기 하는 그런 대책이다.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하는 노동자 직장인들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또 중소자영업자들이 행복해야 동네 경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저는 오늘 그동안 제 활동에서도 느낀 거고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님, 정순 총무님하고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대여 투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상 선거를 국정원과 경찰의 부정과 불법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당선돼서 말로는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재벌 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내놓는 민생 대책마다 엉뚱한 한참 부족한 생색만 내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도 뭐 거의 내놓지 않는데 어쩔 때 하나씩 내놓는 게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투쟁인데 그렇다면 결국 제1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일단은 서울광장까지 나오시긴 나왔는데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8월 3일 6시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6시에 민주당 7시에 CUK가 이제 연이어서 큰 집회를 하는데요. 국민TV도 나갑니다. 저도 나갈 거고요. 근데 이후에 좀 더 강도 높은 또는 전략적인 우리 네티즌들 청취자들이 많이 올려놓으신 게 그런 이야기는 다 공감하는데 좀 더 전략과 지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 하나는 이제 서울 광장으로 나간 것은 국정조사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예. 그렇지만 국정조사는 역시 수단입니다. 국정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 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건데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은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원 개혁 방안이 확실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건데 국정조사 협상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광장에 나온 거를 철수해서 들어갈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꽤 서울광장에서의 국민운동본부가 꽤 오래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런 큰 일을 앞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무시하고 피서까지 그냥 가버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협상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고 이거를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요번 연말까지 이제 정기국회가 열릴 텐데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이제 정기국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성과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을을 지키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OECD를 비교해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2차, 그러니까 제조업과 이게 무슨
예. 농업 농업, 예, 예. 등등의 이런 부분은 2만 불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을 만큼 다 예.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율도 비슷하긴 한데요. 거기에서 보면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나눠서 보면 OECD 2만 불 시대와 우리 2만 불 시대를 지금 비교해 보면 공공 서비스의 일자리가 적게는 90만 개, 많게 차이 나는 데는 200만 개 정도 우리가 없습니다. 예. 정부의 국민한테 거둔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도로 놓고 강 파고 이런 4대강 사업, 예, 그러니까 비문화 사업, 토목 사업을 예. 벌이느라고 그 토목 사업 벌이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토목회사, 건설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전 세계 우리만큼 도로가 잘 놓여진 나라도 드문데 도로국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예. 그것도 안 되니까 4대강까지 파면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돈을 빼서 공공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바로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 등등 이런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개인 서비스 쪽도 훨씬 이런 과당 경쟁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병헌 원내대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다음번 예결위원회 구성할 때 을지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 운영 계획을 짜는 단계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예결위원회 구성을 잘하자 이런 상의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아마 예산의 새로운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민주당이 그 활동을 아주 전적으로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건 실업이 많고 네. 또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재벌 대기업한테 당하지만 네. 우리 내부에도 과당 경쟁이 있어서 과당 살기 힘들고 거기서 예. 쓰러진 사람들은 또 비정규직으로 예. 가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가 줄어든 만큼 국민들의 서비스라든지 국민 행복이 줄어들고 또 공공 서비스를 그렇게 공적으로 책임지면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육, 주거, 의료, 노후, 통신 이런 데 우리 국민이 사적으로 쓰는 비용도 줄어들게 될 테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지점 거기까지 이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민주주의, 국정원 투쟁, 한쪽에는 민생 문제를 지키기, 경제 민주화, 그리고 나아가서 공공 서비스 일자리 대폭 늘림으로써 한국 사회 경제, 사회 구조까지 바꾸는 너무 좋습니다. 나느냐 온세훈이란 분이 온세훈이 보석 신청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저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게 이 온세훈이 국정원 사건으로는 구속이 안 됐는데요. 황당하게 홈플러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됐거든요. 홈플러스가 바로 전국 중소상공인들 을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지금 홈플러스 관련한 제보도 제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건으로는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면서 구속이 안 됐는데 황교안이 막 지휘하면서 황당하게 을들의 피눈물 흘리는 홈플러스 초와 연수원 저 인천 앞바다 섬에 거기 지어주는데 거기 원래 지을 수 없는 건데 로비해가지고 온세훈이 구속돼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민생도 파괴하고 민생이 파괴되면 민주주의도 파괴되는 겁니다. 다 그놈이 그놈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그놈과 그놈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놈들이 민생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아유 또 시간이 이렇게 막 다가갑니다. 정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우리 정승훈 총무님 자 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 오늘 이야기 많이 못 하셨는데 다음에 또 모실게요. 일단 한 말씀. 예. 예, 오늘 좋은 자리였고요. 예,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주면은 더 재밌게 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 남양유뿐만 아니고 저 우원식 최고위원으로부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저희가 남양유 때문에 너무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잊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 대리점 협의회도 꾸리시고 그것이 약칭 전대협이죠, 전대협. 네, 예. 지금 벌써 간장 파신 분, 두부 파신 분, 거진 한 300~400분 정도가 지금 예, 함께. 회원 가입을 예.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서 예.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고요. 을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구국의 강철대호 전대협을 이어서 구국의 상인대호 전국 대리점 협의회 정말 잘해주시고요. 네. 원식 최고위원님, 네.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 끈질기게, 더 치열하게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를 해결해서 투쟁하고 활동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할 것 같은 조금은 강도 높은 요구지만은 당연히 제1야당에게 할 수 있는 요구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시 한번 각오와 다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요구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만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생을 확실히 살리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정당이고 지지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질책을 아주 달게 받으면서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티님께서 으라차차 화이팅, 국민팀 화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능구렁이님께서 부정선거 드러난 판에 진위를 딴 데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불법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못한 거 반성도 성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부족했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음 주에 더 뜻깊고 억울한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전인곤의 걱정 말아요 그대. 예, 국민 여러분 다 같이 힘냅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